무인 아이스크림점 들어서면 일단 그 상가는 일단 사실 그렇죠. 수익성이 꺼졌다고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홍대도 지금 이제 오른쪽 산울림 소극장 쪽은 상가가 너무 많아서 지금도 많이 짓고 있거든요. 사실상 공시를 해소할 수가 없거든요. 지식산업센터 시행하는 분들이나 건설업계는 이거 주택으로 바꾸게 해달라. 제가 볼 때 바꿀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가로수길 다 공실이잖아요. 그거 얼마나 살기 좋아요. 압구정에 신사동에 주거로 바꿔줘야 돼요. 저라면 살 것 같아요. 네. 살 것 같은데 지금 말고 2, 3년 기다리면 서울 집값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안 오는 지역이 훨씬 많다니까요. 근데 그런 지역이 제가 볼 때 1, 2년 안에 수도권에 대규모 공급 단지를 만들어서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네.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그러세요. 왜요? 박근혜 정부 때 신도시 안 짓기로 했어요. 집값이 너무 오래 내렸고 더 이상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무리하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제 또 여쭤볼게요. 그때 넘쳤던 그때 충분했던 주택 공급은 왜 계속 부족할까요? 1. 서울에 일본과 태국 사람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더 이주를 왔기 때문에 2. 외계인들이 밤에 주택을 많이 사기 때문에 아니면 3. 그리고 나서 한 15년 동안 서울 아파트가 100만 채 정도가 멸실돼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뭐죠?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혹시 세대분가? 아 정확해요. 우리 수요가 높아졌고 집을 사야겠다는 그때는 집을 사야겠다는 수요가 너무 약했고 집값이 7년 동안 떨어졌으니까 2008년부터 그 다음에 세대가 분가되면서 이제 그 1인 가구가 많아졌고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지어야 돼요. 수요가 빵빵해졌으니까 우리는 LTV 같은 규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집값이 20, 30% 떨어지면 또 밑에서 받치는 수요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값이 많이 급락할 거라고 보지 않지만 집을 사야겠다는 수요는 은근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서울로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대규모 신도시를 공급한다? 이거는 수도권의 집값이 20, 30% 떨어진 분들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고 공급이 안 돼요. 박근혜 정부 때도 공급이 안 됐는데 수요가 지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해서 집값을 잡아야 합니다. 아니 인도권 아니면 경기도 판교 가는 그쪽으로 서울 근교에 광명 근처에 그린벨트들 뭐 그런 데를 대규모로 풀어서 집을 지으면 이건 다 분양이 되죠. 저는 해야 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성대 야구장도 풀고 태릉 골프장도 풀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학교 용지 다 분양하고 아파트로 저는 어느 정도 지어야 한다고 봐요. 그랬더니 이제 용산에 정말 우리 민족의 마지막 심장이 남아있는데 미군 기지가 떠나고 여기 정말 센트럴파크나 하이드파크 같은 걸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도 아파트를 짓자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죠. 국회 뒤에 공간인데 여기도 짓자. 제가 아는 유명한 경제하는 그 기자는 한강을 일부 덮어서 그 위에 아파트를 짓자. 학자님이요? 친구분 말고 진짜 학자세요? 아니 되게 유명한 경제 기자예요. 네, 부산에 5년 전에 마린시티를 개발했어요. 지금 해운대 그 앞에 그 파크하이어트 있고 거기 이제 거기 100층짜리 아파트도 있죠. 거기를 원래 레저, 스포츠 막 이런 쪽으로 엄청 개발해서 부산 경제를 거기서 일구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용도를 계속 상업지역으로 바꿔줘요. 원래 공업지역 막 이런 데인데 점점 풀어줘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다 아파트죠.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는 푸르지오, 저기는 차이. 아파트. 저는 부산 경제가 꺾이고 지금 청년 유출이 가장 심한 도시가 부산인데 결정적으로 여기서 부산시청이나 그때 관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다른 건 안 들어오는데 팔리는 건 아파트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시장에 다 맡겨둘 거면 정부는 왜 있어요? 그냥 시장만 놔두지. 시장에 대한 뭐 문제도 그렇고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여쭤보면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기 형편에 맞춰서 집을 산다. 크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려면 DSR 정도만 남겨놓고 LTV는 좀 풀어주는 게 어떤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LTV 이제 집값 대비해서 얼마냐. 대출 규제에는 그것뿐만 아니고 DSR 규제도 선진국보다 너무 심해요. 일본도 예전에 이제 90년대 부동산 시장 망할 때 보면 LTV 110%가 있었다는 거 알아요? 1억짜리 집을 1억 1천만 원을 대출해줘. 집값이 또 오를 거니까 어차피. 맞아요. 그랬었죠. 근데 서프라임 모기지 때 미국은 이제 30년 모기지 하면서 다운페이가 계약금이 워낙 작아서 거의 95%, 99% 대출하다가 이제 2006년도에 그 난리를 치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사실은 지금 집을 지난 10여 년 동안 집 사신 분들은
집값에 뭐 진짜 많이 대출받은 분들은 50% 60%밖에 안 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많이 제약했지만 반대로 집값이 내려가도 버틸 수가 있죠. 선진국은 20% 30% 내려가면 못 버텨요. 다 던져요. 우리는 아직도 내 대출금이 조금 있으니까, 대출금이 많지 않으니까, 절반 이상 안 되니까 그런 장점은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DSR이든 뭐 LTV 규제든, 그러니까 소득 대비하든 총 자산 대비하든 집값 대비하든 이런 규제는 일정 정도만 해야지 우린 너무 과하다. 근데 지금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럼, 풀어주면 집값이 또 올라가니까. 들썩이니까. 왜 들썩이느냐? 온 국민이 집을 너무 사고 싶어요. 나도 집을 사고 싶어요. 그 수요를 좀 누그러뜨리지 않으면.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대출 규제는 일시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절대 좋은 정책은 아닙니다. 그 전에 수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잠실에 엘스 25평이 지금 한 25억, 30억 합니다. 한강변이고 9호선, 2호선을 다 끼고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저 다니는 성당 쪽에 32평짜리 빌라를 분양하는데 독일 주방, 독일 시스템, 빌라가 잘 안 팔리니까 인테리어가 엄청 비싼 걸 깝니다. 주차장 잘 돼 있고 5층이니까 6층짜리를 6억, 7억 정도 합니다. 근데 그쪽은 또 시장을 끼고 있고 역시나 2호선, 9호선 끼고 있고 흠이 있다면 한강까지가 엘스가 더 낫고, 근데 안에 들어가면, 자, 주거 여건은 집 안에 들어가면 오히려 17년 된 엘스보다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거는 28억을 주고 사고 저거는 6억에도 안 사죠? 향후 상승 가치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니까. 집이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집이 부족한 거예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우리 일기 신도시 만들 때는 집이 부족했어요. 진짜로 신문을 보면 전셋집에서 쫓겨났는데 전셋값이 올라가지고 그 타이탄 트럭에 이삿짐이 있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연탄불 피워놓고 가장들이 자살을 했어요. 맞아요. 80년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집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집이 부족한가요? 그러면 서울의 연립 가격도 같이 올라야죠. 서울의 연립 가격은 지금 거의 뭐 바닥 중에 바닥인데요. 우리는 집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나도 남들처럼 오르는 집을 갖고 싶은 거예요. 내 가족이 올 겨울을 넘길 따뜻할 집을 만들어 달라? 충분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집을 사겠다는 그 욕망을 줄이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 네.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정책으로 수요를 억누르고 네. 있잖아요. 그럼 가장 좋은 이 마음을 없애려면 집을 안 가져도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전월세를 사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네.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좀 해외나 선진국의 대책, 우리가 네. 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너무 극단적인 거 말고 주거에 대해서 뭐 보유세를 올린다, 취득세를 올린다, 양도세를 올린다. 우리 양도세 너무 비싸서 좀 내려야 하는데. 그때 늘 나오는 말이, 아니 집에 왜 이렇게 뭘 공산주의냐? 중국이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좌파 정책.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릴까요? 집은, 선진국은 정말 너무너무 토지와 집은 집주인을 괴롭혀요. 땅 주인하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정말 못 살게 괴롭혀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영국의 다주택자 취득세 17%, 15% 말씀드렸죠? 네. 진짜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지만 환장할 일이죠. 어떻게 17%를 부과해요? 베를린은 뭐 워낙 사회주의적, 뭐 3인당이 집권할 때도 많고 사회민주적 가치를 워낙 높이 평가하는 나라니까 저는 뭐 좋은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중에 하나죠. 베를린에 한해서는 집주인이 자기 집에 계약 끝나고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베를린 시청에 허락을 받아요. 내 집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런 정책 쓰면 댓글이 어떻게 나올까요? 문재인 정부 때인가요? 임대차 보호법 개정해가지고 2년 한 번 들어가 있으면 세입자가 2년 더 4년 거주할 수 있게 했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우리 언론이. 이게 내 돈 내 집인데 무슨 자본주의에서 이런 게 있냐. 자본주의 다 이렇게 해요. 어디가 이런 데 안 하냐.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는 이런 제도를 안 해요. 오히려 좀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은 특별 임대차가 있고 일반 임대차가 있어요. 대부분 주택은 일반 임대 90% 넘게. 일반 임대차는 한 번 세입자가 들어오면 몇 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도 2년에 한 번씩 해요. 일본은 뭐 전세 없으니까 다 월세죠. 세입자 들어오면 몇 년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최건희 앵커의 상식을. 뭐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게 333이니까 거긴 좀 더 선진국이니까 15년? 일본은 무제한이에요. 내가 들어가는 세입자가 아주 무제한. 특별한 경우만 계약이 끝나면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오사카에서 학교 선생님을 20년 하다가 도쿄로 발령이 났잖아요. 그럼 계약 기간 끝나면 이런 거 받아줘요. 특별한 무슨 제가 한자로 읽었었는데 특별한 무슨 조건을 갖춰야 돼요. 내 집인데. 몇 해 전에 오사카에 86세 할머니가 86살 할머니가 수십 년 동안 살았을까. 일본은 뭐 2층짜리 주택 뭐 전후에 지은 것도 많아서 재개발할 때는 세입자가 나가도 돼요. 계약 기간 끝나면. 그래서 이제 재건축할 때는 새 집을 지어야겠어요
할머니 죄송한데 나가주세요. 오사카 법원이 불허했어요. 할머니 여기서 20, 30년 살았는데 나가서 주거 안정성을 너무 해친다. 일본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정말 주택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네요. 진짜 집에 대한 건 정말 어이없는, 예를 들어 프랑스의 트레브 이베흐날라는 제도가, 제 발음이 어쩐지 프랑스 사람한테 한 번도 못 여쭤보고 이게 10년째 이야기를 하는데 겨울의 휴전 이런 뜻이에요. 계약이 끝나도 월세를 체납해도 1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세입자를 죽었다 깨어나도 못 쫓아내요. 날이 추우니까. 사회주의 국가만 이렇게 세입자를 보호 안 해요. 가난한 사람들 보호 안 한다고. 집이 없는 사람들 보호 안 한다고. 스페인은 유럽의 부자들이 다들 바르셀로나나 뭐 이런 데 좋은 남쪽에 이런 데다가 집을 다 하나씩 사놓잖아요. 정작 스페인 사람들이 살 집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막을 수도 없고 이유라. 그래서 집에 대한 이게 너무 규제가 너무 세다 보니까 무주택자가 빈집에 들어가서 48시간 이상 오큐파이 하면 그걸 오큐파스용이라고 그래요. 점유한 사람들 경찰이 못 쫓아내요. 소송 걸어야 돼. 48시간이요? 48시간 어떻게 증명하게요? 딱 오큐파이 하자마자 핸드폰으로 피자를 시켜요. 거기서부터 이제 점유 시간이 온라인으로 입증되니까. 경찰 오면 딱 보여줘요. 그저께 아침 9시에 제가 피자 시켰죠? 그럼 경찰 가요. 내 집인데. 빈집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누가 현재 살고 있지 않은 공간.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럼 이제 막 소송해요. 무슨 빈집 아니다. 주말마다 우리 가족들이 갔다. 옷장에 내 옷이 8벌이 있다. 이 소송하죠. 그래서 한 8개월 걸려서 쫓아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집이라는 재화는 너가 소유하고 있지만 땅은 인간이 만들어낸 재화 중에 유일하게 재생산이 안 돼. 지난 수천 년 동안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지대 이익이 커. 그러니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할 거야. 너가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공공도 그걸 갖고 있어 라는 뜻이에요. 이런 생각을 안 하는 나라들은 이디오피아, 라오스, 어떤 나라로 가고 싶어요. 선진국은 지독하게 이 생각을 해요. 집주인이 집을 사고 집값도 선진국도 집값이 많이 올라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야 팔아. 베를린에 살면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렇게 해서 집을 갖는 것도 이익이고 손해보지 않고 집을 안 갖고 있어도 큰 손해보지 않는 사회를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밸런스가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현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정권마다 좀 방향이 바뀌던데 몇 년만 좀 지나고 나면 또 달라지겠지? 네. 라는 마음 때문에 잘 효과가 안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시장이 정책을 불신하는 진짜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몇 년 지나면 바뀌니까. 네. 그리고 또 땜질식 처방을 하니까. 제 생각이 무슨 정답이겠어요. 근데 오랫동안 20, 30년 시장을 지켜보고 그걸 국민들에게 분석해서 알기 쉽게 전하는 직업을 해왔는데 그러니 저보다 훨씬 견해가 좋은 경제학자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요를 좀 낮추고 공급을 꾸준히 늘리는데 시장에는 분명하게 있는 힘껏 공급을 최대한 늘리겠습니다 하고 보유세를 좀 높이고 양도세를 좀 낮추는 이런 방법. 또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뉴욕 살 때 느낀 건데 집이 부족하잖아요. 뉴욕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단 브루클린 이런 쪽 가보면 다 공장지대를 거의 더 비싸요. 우리는 이게 벽체잖아요. 아파트가. 네. 벽체 시공이라 공장은 벽이 없잖아요. 외벽만 있잖아요. 오히려 더 멋져 인테리어 하기가. 엄청 추워요. 한 300억짜리 이런데 베스룸 3개 더 설치해서 방 2개 한 200억, 300억 해요. 좋은 데는. 맨하탄이 다 보이는 데는. 그런데 우리 상가가 넘치거든요. 지금 홍대 이런 데도 임대료가 거의 이제 2층, 3층은 공실이 너무 많아서 임대료가 50만 원, 100만 원. 무인 아이스크림점 들어서면 그 상가는 일단 사실 그렇죠. 수익성이 꺼졌다고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홍대도 지금 이제 오른쪽 산울림 소극장 쪽은 상가가 너무 많아서 지금도 많이 짓고 있거든요. 사실상 공실을 해소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 빨리 제도를 개선해서 집주인은 지금 들어가서 살아도 아니 내가 내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전기담요 깔고 자면 집이지 뭐. 구청 몰래. 구청이 어떻게 확인해요? 내가 거기다가 목욕탕 넣으면 그게 집이지. 우리 오피스텔 이렇게 해갖고 집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은근슬쩍 우리가 얼마나 아파트 민족인가 알려드려요. 서울은 주거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녹지가 있어요. 주거지역에 아파트를 못 지으니까 상업지역에 도심 공동화가 심하니까 밤엔 다 빠져나가니까 아파트를 지읍시다. 주상복합이라고 이름을 지을까요? 그래서 주 50%, 상 50% 이렇게 지었어요. 30년 전에. 1기 주상복합이 나올 때는. 그래 놓고 상이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7대3, 8대2, 9대1. 여의도에 MBC 있는 자리는 브라이튼 9.5대 0.5예요. 다 아파트만. 그냥 아파트 상가네. 아파트 네. 상가. 네. 자, 주거지역 가득 찼죠? 상업지역도 이걸로 아파트 다 지었잖아요. 이제 뭘 좀 고쳐볼까요?
공업지역에도? 공업지역이죠. 지식산업센터를 이제 계속 짓는 거예요. 지금 거의 뭐 1,600개 단지가 미분양이거든요. 1,600개 공실 말고 1,600개 건물이 단지. 지금 미분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제가 볼 때 방법 없어요. 살게 해줘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만 이익 아니냐? 어쩔 수 없어요. 일부러 알고 그렇게 저도 보면 너무 많이 짓고 있던데 네. 계속 공실 나는데도 계속 공사가 들어가던데. 지금 지식산업센터 시행하는 분들이나 건설업계는 이거 주택으로 바꾸게 해달라. 제가 볼 때 바꿀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가로수길 다 공실이잖아요. 얼마나 살기 좋아요. 압구정에, 신사동에. 주거로 바꿔줘야 돼요. 세입자도. 그래서 월세도 저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차라리 우리 성냥갑처럼 똑같이 32평의 칸막이 벽체 공간에 소파 놓고 앞에 벽면 TV 놓고 이렇게 사는 진짜 무슨 희한한 민족이죠. 차라리 이런 게 주거로 바뀌면 오히려 조금 다양한 주거에서 살 수 있는 게 생기지 않을까. 또 저는 이런 거 빨리 바꿔줘서 주택 공급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 말씀 듣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이제 싼 상가를 알아봐야 되나, 곧 풀려서 주거로 바뀔 수도 있는데. 공급은 늘려야 한다. 늘려야 되고 일부에게 혜택이 가는 정책 너무 심하지만 불가피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급도 늘려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너무너무 집을 갖고 싶어하는 이 수요를 눌러야 한다. 그래도 나는 집을 갖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폭락에 대한 우려가 작년, 재작년만 해도 집값 큰일 난다, 폭락한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분들 많으셨거든요. 네, 재작년에 진짜 많았죠. 뭐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게 아니라 수요의 부족과 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 있습니까? 지역은 제가 볼 때는 조금씩 떨어지거나 가파르게 떨어질 거고요.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코어 지역은 가격이 유지될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저는 그건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그분들 집값을 올려줄 개인적인 이유는 없지만 지역의 코어 지역이라도 살아야 돼요. 부산의 부자가 부산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해운대 가격이 중요해요. 광주의 부자가 봉선동에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분들이 조금씩 옮겨 살 것 같거든요. 그렇죠. 거기 이제 뭐 병원장 하시고 이른바 뭐 조금 여유가 있던 분들이 야 이거 빌딩 이거 팔면 얼마니? 뭐 40억 좀 나옵니다. 옛날에 50억 했는데 이거 팔고 조금 더 보태서 이 반포에 아파트 사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정부가 지역 개발 안 하고 균형 발전 안 하고 30년 동안 일부러 초래한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 기사 봤더니 부산 지역 국회의원 절반이 부산에서 세입자로 살면서 서울에 부동산을 사셨더라고요.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요를 잡아야 한다. 수요를 잡아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결론적으로 집값을 보유세를 조금 올리겠습니다. 그럼 또 이제 우리 언론은 사회주의 간다, 공산당 된다, 중국 CCP가 또 집권할 거다, 뭐 이렇게 가버리니까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올리면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건데 이렇게 설득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난 집값의 오름세, 지난 10여 년 정도 집값이 올랐으니까 2014년부터 올랐으니까 지난 10여 년간의 기준점을 정해서 집값에 오른 것의 10분의 1을 10년 동안 보유세로 환수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0.4, 0.6 이 정도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효세율이 0.2니까 이걸 0.8까지 올리면 10년 동안 평균이 0.6 정도 되겠죠. 그러면 5년 지나면 지금 내는 보유세의 2배를 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점진적인 것 같잖아요. 내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해요. 지금 강남에 40억 갖고 계신 분들이 40억짜리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이 5년, 6년 지나면 2천만 원을 내야 돼요. 이러면 이제 1,000만 원은 버티거든요. 소득 없는 분들이.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20억 오른 집이 10년 동안 2억을, 그러니까 1년에 2천만 원씩 회수하겠습니다. 20억 오른 집은. 이렇게 말하면 우리 국민들은 또 집주인분들은 안 돼. 어떻게 10%를 세금으로 내?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무주택자분들은 아우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그래 퍼센트 정도는 내자. 지금 30억 오른 집도 강남에 정말 많거든요. 집값의 10%가 아니라 이익의 10%니까. 이익의 10%를 10년에 나눠서 보유세로 부과시키자. 기존에 있는 보유세에서 그 차액만큼을 올리자. 반대로 양도세는 그러니까 이제 안 나가면 계속 부담이 되는 거죠. 점점 올라가니까 보유세 조금씩. 양도세는 예를 들어 내후년부터는 1년 동안은 일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 80%를 감면해. 다주택자인데 내 집이면 이 사람도 80% 감면해 줘. 그리고 1년 동안 안 팔면 그 후에는 50%를 감면해 줍니다. 3년 후에는 1년 동안 30%를 감면해 줍니다. 그러니 당신 집이 10억, 20억, 30억이 올랐으면 지금 3년 안에 내년은 생각 좀 해보고 와이프하고 좀 아마 부인은 안 판다 그러실 거예요.
생각 좀 해보고 내후년에 파시라. 저는 이 정책은 자칫 집값 급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 쏠림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실행력도 굉장히 강하고 그렇죠.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거 보세요. 전 세계에서 1위잖아요. 그 어려운 걸.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보유세를 올리는 게 세금만 걷거나 아니면 그 주택을 가진 사람이 좀 팔고 나갈 수 있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정부가 쉽게 못 쓰는 이유가 저항보다도 말씀하신 집값이 그것 때문에 폭락할 가능성도 있어서 두려워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샤워실의 바보처럼 어려워요. 부동산에는 우리 인간의 욕망이 아까 편집국장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 욕망제라니까요. 욕망제. 네. 욕망이 너무 강해서 우리 국민이 부동산에 죽고 살고 하거든요. 언론이 매일 아침 세뇌를 시키잖아요. 너 왜 집 안 사니? 여기 또 1억 올랐는데 너 아직도 집 안 사고 있니? 더 빚내서 빚 못 내서 집 사게 하네? 참 나쁘다. 언론이 이렇게 계속 이걸 펌프질하고 있으니까. 이런 질문은 마지막으로 받아본 적 없으실 텐데 그 노골적인 희망에 네. 대한 지금 전세금 그리고 대출까지 포함해서 10억의 자본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어디에 어떻게 살까요? 저라면 살 것 같아요. 네. 살 것 같은데 지금 말고 2, 3년 기다리면 서울 집값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많이 안 오는 지역이 훨씬 많다니까요. 근데 그런 지역이 제가 볼 때 1, 2년 안에 들쭉날쭉 하면서 좋은 지역에 발품을 팔면서 저는 그 정도라면 집은 사야 한다고, 물론 소득이 중요하죠. 집은 사야 한다고 봅니다. 그 시기는 한 2, 3년 정도 지켜보면서 네, 천천히 지켜보면서 자기가 잘 아는 지역 금매 나오는 것도 좋아요. 금매를 어떻게 하냐면 집값이 조금 내려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12억 하던 게 11억 정도 많이 안 내려가요. 10억? 그러면 중개업소에 가서 명함을 주고 연락처를 남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9억에 매물 나오면 제가 들어가 보지 않고 층수 제한 없이 사겠습니다. 1층도 좋습니다. 그러면 중개사분이 이렇게 말 9억은 절대 안 나와요. 아이고 선생님 여기는요 그렇게는 안 지금 10억도 엄청나게 싼 거예요. 제가 복비를 계약금 드릴 때 1.5배를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장담컨대 석 달 안에 전화 옵니다. 보세요. 잠실 리센치 같은 데 5,400가구인가 그래요. 대치 음마가 4,400가구인가 그래요. 심지어 제가 볼 때 1년에 두세 가구는 사업 망해서 야밤 도주하는 데도 있어요. 워낙 가구 수가 많아서 아니 한 아파트 단지에 막 구례군 인구만큼 사는데 별일이 다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집값은 내려갈 거니까 집 사지 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정부가 돈을 풀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과 시장 전망까지 김원장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공공의 이익과 가치를 중시하는 김원장 기자의 솔루션 같은 대책도 들어봤고요. 욕망을 도와주시는 꿀팁까지 마지막에 얻어 들었습니다. 자, 보다 그 정책과 시장이 안정적으로 조화롭게 유지되는 그런 시장을 기대하면서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기회를 맞아서 초청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